일단 저희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앞으로 접하게 될 세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자 등록은 다 하셨죠? 예, 그러면 일단 저희가 국세, 지방세 하잖아요. 국세는 국가에서 저희가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앞으로 납부해야 될 대다수 세금이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 쪽으로 치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세는 크게 직접세 그리고 간접세로 나누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직접세는 사장님들이 번 돈을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를 직접세라고 그러고, 간접세는 타인의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그 일정 기간이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운데, 자, 직접세는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있죠.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가장 큰 간접세 중에는 부가가치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이제 유흥주점하고 좀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라는 걸 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접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는 내가 본 1년 동안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것까지 그 기간 동안 영업한 동안에 얻은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매출이면은 총 내가 판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에게 매출, 그리고 비용, 들어간 나머지 비용, 그걸 뺀 나머지를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득이죠. 내가 가져가는 돈. 내가 매출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 마이너스 비용은 소득이다.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1년 동안 내는 걸 종합소득세. 내가 번 돈 내가 내는 거니까 직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소비를 하는 사람이 소비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소비하는 사람에게 원 판매 가액의 1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렇죠. 뭐 커피 한 잔 먹어도 커피값 5,000원, 부가가치세 500원, 영화 관람료 8,000원, 부가세 800원. 그래서 그 업체 측에서는 앞에 있는 공급 가액만 가져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이 국가에 납부를 하게끔 소비자가 준 돈을 갖고 있다가 다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사장님들도 전부 다 여기 일반과세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과세자들은 그 자기가 판매하는 가액의 10%를 받았다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국가에 납부를 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는 이제 유흥세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여성 접대부를 두거나 아니면 춤을 추는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유흥주점으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장님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11%를 받습니다.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 그래서 13% 내는 이런 체계가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부가가치세를 떼어먹는 건 국가의 횡령죄하고도 비슷한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간단하게 가장 앞으로 사장님들이 많이 접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자 유형별로 이제 세율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면세 사업자라고 있는데,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받지 않는다는 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장 큰 거는 면세 사업자 중에 농수산물, 그 다음에 의료, 교육정면, 그 다음에 방송, 뭐 기타, 그러니까 그 영리를 하지 않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뭐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저희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 그거는 세금을 고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부가가치세를 부여를 하는 거는 없어도 최저한 없어도 되는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 의료 같은 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면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또 한 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면세가 이런 게 있더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라는 사업자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예요. 다 그래서 10% 하시죠. 그러니까 판매 금원의 10%.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세와 같이.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희가 소비세 10%를 면세 외에는 1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4,800 이하자들은 똑같이 10%를 받게 되면 소비자들이 10% 받게 되면은 가게 크기라든가 아니면 영업 형태를 봤을 때 일반 과세자 도저히 형평성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 즉 경쟁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세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간이 과세. 그래서 보통 식당 분식점 조그만 식당들은 그 세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10%에다가 물품 판매 대금이 10%에다가 업종별로 3%에서 4%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 간단히 얘기하면 매출의 3%, 매입의 3% 하다 보니까 세율이 거의 낼 게 없어요. 왜냐? 신용카드 공제 지금 한 1.5%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대다수 신용카드가 요즘 매출이다 보니까 간이과세자는 거의 그래서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있는데 신용카드 공제하고 매입세 공제를 빼버리면 세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근데 단란주점은 전부 일반 과세자로 발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연간 4,800 이하자에 대해서 그리고 뭐 고급 사치 향락 업종에 대해서만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도저히 연간 4,80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간 4,800 이하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런 데가 보통 강남역 부근이라든가 신촌역 부근이라든가 이게 상권이 형성돼서 임대료만 해도 연간 4,800만이 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4,800이 안 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세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10%라고 그랬죠. 그럼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 다는 알고 가실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출의 10%이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하죠. 자, 매출에는 저희가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뭐 물건을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주잖아요. 저희 사장님들 뭐 주류 사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세금 계산 발행을 하진 않죠. 자, 매출에는 저희가 대다수 하시는 건 아마 카드 매출일 거예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기타 연금. 제가 현금을 2번 넣었는데 뭐 카드 매출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현금 영수증은 저희가 현금 영수증 발행하게 돼 있잖아요. 10만 원 이상 무조건 발행하도록 돼 있죠. 의무 사항으로.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타 연금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금액들이 있어요. 가끔 잊어버리거나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근데 이게 전부 다 매출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 금액의 10%죠. 원래는 이 금액의 10%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장님들 그때 보통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럼 매출이 제가 총 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연금을 봤더니 1억이더라. 그럼 부가가치세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1,000만 원 하신 분은 내가 술값 50만 원 받았을 때 매출 전표에 50만 원하고 5만 원을 따로 받으신 분은 1,000만 원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따로 받으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가세를 따로 받는 경우는 그 부가세, 그리고 따로 받지 않는 경우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 1억에 나누기 1.1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대략 아마 910만 원 얼마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누기 1.1한 금액이 사장님의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스마트폰을 안 가져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900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901만 9천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의 부가가치세는 일단 나누기 1.1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표가 되고 거기에 10%가 그 부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출은 끝났어요. 그럼 이 금액에 자, 이게 이제 매출 부가세가 되는 거죠.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 매입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입은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가 이미 다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장님들한테 그 와가지고 그 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종 소비자로서 1억 원어치를 다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산 금액은 중복돼서 받게 되는 경우잖아요. 국가에서는 최종 10%만 받으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냥 부가세를 이제 나누기 1.1 빼고 자 따로 받은 걸로 개념을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자 여기에 1,000만 원을 따로 받았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 최종 소비자한테 받은 1,000만 원 이미 받았잖아요. 사장님들이 납부할 거잖아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또 매입하면서 또 산 게 있죠. 뭐 주류 살 때, 뭐 음료 살 때, 뭐 임대료 뭐 이런 게 할 때 이미 10% 냈기 때문에 그럼 중복돼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1,000만 원만 받으면 돼요, 국가에서. 그래서 요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왜? 사장님들도 미리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합해보면 이 매입한 이 매출의 10%와 사장님한테 매입 빼준 부분을 전반적으로 사장님이 내놓은 거 또 그럼 주류회사에서는 또 주류 그 공급처에서 뭐 하이트나 진로에 또 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오면서. 그걸 계속 계산하다 보면 종국은 1,000만 원이더라. 이 개념인 겁니다. 이제 조금 어려울까요? 그건 아니죠. 종국은 그 10%를 받게 되는 거다. 사장님들 빼줘도 10%. 자, 그럼 매입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매입이 있는데 매입이라고 한다면 공제를 받는 매입이 있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10%낸 금액만 빼주게 돼 있는 겁니다. 10%를 내고 준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만 공제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주는 건 종국은 이 10%를 채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국가 비자행서는 10%는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 10%를 주고 사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주류, 그죠? 주류, 음료, 그리고 임대료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왜 그럴까? 그럼 답은 여기 아까 있었어요. 뭐냐? 자, 임대료가 연간 4,800 이상이어가지고 일반 과세자다?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겠죠. 근데 임대주가 4,800이 안 돼서 간이 사업자야. 그럼 아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세금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가세를.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임대주라면은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이과세제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또 세금 부가세를 납부할 그 간이과세율만 적용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근데 대다수 요즘은 4,800자들이 없어요. 임대료가 또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있으면 소득세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그리고 내가 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사장님들 핸드폰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면 핸드폰 요금도 아마 휴대폰 사업용으로 내가 지출한 비용은 다 세금을 10%를 주고 매입한 비용은 다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기세 있죠. 전기세. 그리고 또 뭐 여기 사다 보면 뭐 수세미값 무슨 뭐 퐁퐁값 이렇게 해서 잡작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세금계산서를 뭐 도매상과 거래를 하면서 받으면 받는 겁니다. 비품 같은 거.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가 다 발행이 돼요. 도매상들과 쉽게 하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난 실질적으로 10%를 주고 샀는데 내가 뭐 도매상도 아니고 일반 조그만한 그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홈쇼핑 센터에서 샀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엔 지출 증빙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출 증빙용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시다 부가세 때 그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그 수취인 명세표라고 해서 그걸 작성하시고 그 금액의 10%는 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요거 하시고 그리고 그 아까 농수산물의 면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농수산품은 면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세금 계산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계산서란 거를 발급받으시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게 같은 데는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실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데서만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조그마한 그 시장 바닥에서 사업자 없이 하시는 분들한테 구입하시는 건 공제 받을 수가 없지만,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들한테 구매를 하셔서 그거를 이제 신고 당시에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농수산물 이제 의제매입세액이라고 그래서 108분의 8을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업에 약 8%죠.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은 뭐 예전에는 주류나 뭐 이런 비용들을 사장님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그 매입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매입이. 근데 요즘은 이거 뭐 매출 대비해서 매입이 상당히 좀 작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 요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농수산물 예전에 이거 신경 많이 안 쓰셨는데 과일이라든가 뭐 야채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사업자 있는 분들에게 구매를 하시고, 그 부분들을 부가세 신고할 처리라고 아마 단체나 아니면 세무사 의뢰하신 세무사님들이 그 관련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모아다 주시면은 그 절세하는데 효과가 있으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출액의 10%다. 그리고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나누기 1점이라는 금액을 이제 과표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매입은 요런 거 이제 그 부가가치세 때 매입된 부분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류, 음료, 임대료, 휴대폰, 전기세, 비품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한 비용, 그리고 농수산물 구입 비용, 요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때 공제가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은 아마 부가세 때 당장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달부터 요거에 대해서 좀 요런 것들이 공제가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이제 부가세 준비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아까 매출이 1억이어서 1,000만 원이 부가세고, 공제받는 매입이 뭐 5천이다. 그래서 500만 원이 공제됐다. 그러면 부가세 50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중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한 비용이 뭐 3천이었다. 그럼 여기에 1.5%를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0만 원. 그러면 472 최종 납부할 세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매출이 1억인 경우에 아마 제가 알기로 달랑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 1억 정도가 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 1억을 잡았을 경우에는 또 150이 공제되니까 350이 세금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지금 단란주점이 그 업종이 대략 40% 정도를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국가에서 사장님들이 기장을 안 하고, 뭐 아까 그 기장이라는 거는 내가 영수증을 모아서 그 영수증을 얼마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팔았다라고 매일 기록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신고를 할 경우에 대략 40% 정도밖에 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억만 매출이 되더라도 4천만 원, 6천만 원의 소득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6천 정도면은 24%, 2, 6, 12, 한 1,000만 원 정도 아마 세금이 나올 거예요. 1억 정도 매출인데 기장을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무조건 사장님들은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얼마 팔았고 얼마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 그 기장 행위를 하는 데 있어 뭘 알아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내가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그것만 가르치고, 뭐 기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다 못할 것 같고요. 자, 아까 매출은 이제 요거를 말을 틀리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금액이라고 그래요. 부가세 때는 매출이라고 그랬죠. 종합소득세 때는 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총 내가 얼마를 팔았느냐, 얼마가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제 요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경비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가장 큰 경비가 여기서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업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 매출 원가란 상품 매입액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사장님들이 상품 매입한 건 아까 부가세 때 다 배웠습니다. 다시. 자, 상품 매입이 뭐가 있을까요? 주류, 음료, 농수산품, 그렇죠. 야채, 과일 이런 거. 야채, 뭐 과일 등. 뭐 일반적으로 뭐 옷가게 같은 경우는 뭐 숙녀복을 한다 그러면 옷이 되겠죠. 원가가. 근데 저희는 원가가 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료. 아까 부가가치세 때는 공제가 안 됐죠. 금료에 대해서. 근데 소득세는 공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금료는 저희가 10%를 주고 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왜 인정을 하시면 나중에는 헷갈려요. 뭐는 소득세 때 공제가 되고 뭐는 부가세 때 공제, 자꾸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10%를 주고 샀느냐 안 샀느냐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금료.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아니죠. 금료 준 부분. 그래서 빼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금료에는 보통 이제 뭐 지배인 월급, 그렇죠? 마담 월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용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 자, 일용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당직입니다. 요게 보통 10만 원 이하까지는 이분들이 세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금료라는 거는 사장님들이 그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돈을 주기 전에 그 세금을 떼어놓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대략 하루 10만 원 일용직은 대다수 여기 사장님들 뭐 정직원은 없잖아요. 월 얼마 사대보험 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 대다수가 일용직일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용직은 10만 원 이하는 그래도 요거는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줄 의무는 없지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소득세 때 인정을 받으려면. 그냥 내가 주긴 줬는데 일용직 그 신고를 안 해요. 내가 얼마 줬다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줬더라도 사장님 소득으로 잡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직원이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 지급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일까지. 그래서 이제 금료가 있다. 요 정도만 오늘은. 그리고 제세공과금. 뭐 제세공과금에는 1년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면허세라는 게 나올 거예요. 서울시 제가 알기로 단란주점이 4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면허세. 그리고 저작권료 내시죠. 저작권료 다 내실 거예요. 그리고 협회비, 단란주점 협회비 있죠. 이런 걸 납부하는 건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다 모아놓으셨다가 얼마 들어갔다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임차료, 임대료죠.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건물 관리비, 그리고 지급이자. 지급이자 같은 경우도 공제가 되는데 요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을 위해서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돈을 융자받았어요. 이거는 인정이 안 되고 이 사업을 하려고 내가 돈을 창업자금 대출을 받았다든가 뭐 은행권에 내가 여기
담보로 해서 뭐 담보 잡아주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빌린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 이자 공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부금, 뭐 교회, 아니면은 뭐 협회, 아니면은 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기부한 비용들 이런 것들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뭐 홍보비 있을 거고요. 뭐 찌라시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팜플렛. 그리고 비품, 뭐 대걸레를 샀다거나 뭐 수선비, 뭐 가게 뭐 기계가 고장 났어요. 뭐 또 뭐 우리 다달이 또 뭐 노래방 신곡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운송비, 내가 뭐 받아야 돼 물건을 급하게. 그리고 교통비, 내가 왔다 갔다 물건을 사려고 뭐 중부시장을 나갔다 이런 교통비 등 기타.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지만 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 모두 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에 이 수익 금액에 이런 경비를 뺀 나머지는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것까지 총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그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말씀을 드린 건데 그 궁금한 사항은 좀 제가 나중에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도움될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를 내셨을 거예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확정일자를 받아라.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4억, 그 다음에 서울광역시죠. 뭐 과천시, 뭐 분당, 성남, 일산 이런 데는 3억. 기타 이제 광역시는 2억 4천.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가 1억 8천까지 확정일자 그 대상 금액인데 이제 서울 4억 같은 경우는 이게 보증금 4억인데 그럼 월세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건 100을 곱하시면 됩니다. 월세 곱하기. 자, 그러면 내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이다. 그러면 이건 보증금이 2억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죠, 4억에. 근데 보증금이 2억에 내가 월세가 2억 250이다. 그럼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2억 5천이 되죠. 그러면 4억 이상으로 돼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4억이다. 지금 거의 대다수 서울에 계신 분 같아서 서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걸 하게 되면 유리한 게 뭐냐? 만약에 갑자기 이게 그 건물주가 담보를 잡고 이거 돈을 이게 빌렸는데 돈을 못 갚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일단 그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물론 그 저당,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그 사람 저당 받기 전에 이유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지만 근데 최소 금액까지는 변제를 해드려요.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자, 그리고 두 번째, 너 5년간은 너 나가라 소리를 못합니다. 특별하게 임대료만 밀리지 않거나 아니면 뭐 건물을 깨부시지 않는 이상은 나가라 소리를 못해요. 대항력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건물이 의도하지 않게 건물주가 뭐 경매로 나가다든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내가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줬는데 새로운 건물주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매가 나가더라도 1순위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전 사람이 먼저 저당을 잡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래도 그 후순위적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변제 금액은 그것도 추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대신 저희가 또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건물주는 연간 9% 보증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년에 9%. 5년간 나가로 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건물주가 따라 틀리겠죠. 너 무조건 1년에 9%씩 올려줘 보증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건물주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현금 영수증 요게 요즘 문제예요. 현금 수입 업종에 요걸 이용한 파파라치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파파라치 입장에는 돈이 돼요. 뭐 특히 금은방에 요즘 뭐 아니면은 그 미용실, 성형외과 이런 데는 가액이 크잖아요. 일부러 현금으로 유도를 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지 않고 신고를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20%의 포상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파파라치가 많이 늘었습니다. 단란주점은 요즘 저는 한 몇 군데 저도 이걸 받은 것 같은데 좀 기분이 나쁘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금으로 줘놓고.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만 이분들한테는 20% 포상금이 가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큰 막대한 피해가 와요. 뭐냐? 첫 번째, 세금은 세금대로 원세금에 원래 낼 세금에 거기다 가산세 40%까지 나옵니다. 부당하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과태료가 100만 원짜리 끊어놓고 신고받았으면은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죠. 어마어마합니다. 처벌비가. 요거를 좀 참고적으로 해서 잘 아마 대항을 하셔야 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면 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에 좀 신중해라. 그리고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국세청에서 이 가짜 세금 계산서 근절을 한 10여 년간 하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 가짜 세금 계산서 우리가 의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의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는 첫 번째 가짜 세금 계산서에서는 저희가 일부러 부가세나 소득세를 경비를 좀 불리기 위해서 가공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나 몇 프로 줄게 좀 세금 계산서를 사줘. 거의 이런 경우에는 뭐 2년 3년 있다 문제 터집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업자는 이걸 발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종국은 뭐 일시에 그냥 명의 뭐 대여자라고 그러죠. 바지 사장 앉혀놓고 사업자 내놓고 그냥 몇 프로 받아놓고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국세청에 알려지게 되면서 조사 들어가면 그게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몇 프로 예전에는 이런 게 좀 많아졌어요. 근데 요즘은 국세청도 그 전산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 있는 데를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사람도 찍어내지만 기계가 하다 보니까 외려 더 정확성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고 파는 세금 계산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거는 내가 알고 한 거죠, 알고. 근데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특히 이런 경우는 주류에서도 있고 음료에서 같은 데서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갑동이한테 술을 샀어요, 매일.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너무 10년간 친해서. 근데 이 갑동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물건을 사다가 저한테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서 물건을 사오면서 이쪽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안 받기로 하고 물건을 받아다가 이쪽으로 팔았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되니까 종국은 또 세금 계산을 이 사람이 여기 걸 사다가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저희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사장님들한테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1번 모르고 이러한 세금 계산을 받는 경우에 무조건 사장님들한테 세금이 부과가 돼요. 가짜 세금 계산서를.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알고 샀다고 판단을 하고 뭐 모르고 샀다고 하더라도 종국은 가짜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비용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왜? 나는 모르고 샀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 모르고 샀는지 알고 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모르고 샀다를 저희가 인정을 받으려면 첫 번째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자,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는 자, 세금계산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틀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요구하셔야 되고 돈을 지불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이 사람한테 위임했다. 갑동이한테 위임했다. 물건을. 그리고 갑동이 신분증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 이건 하셔야 돼요. 국세청 모든 사업자 거래하실 때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사업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국세청에 조회 계산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거니까 국세청 들어가서 그 사업자 번호만 뚜리고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해놓으세요. 나중을 위해서 간단한 거니까.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건 금융기관 그냥 계좌이체 뭐 무통장입금 이런 게 있죠. 물건값을 금융거래를 통해서 줘라. 그리고 안 되면 뭐 마찬가지겠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죠. 그럼 내가 샀다라는 건 최소한 증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놓으시면은 가짜 세금 영수증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다수 구제를 해줘요. 이의 신청을 하면.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신규 사업자들. 그래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아까 아시죠? 소득세에 필요한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부가세 신고할 때 관련 그 뭐 협회나 아니면 세무사에서 뭐뭐뭐 부가세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런 서류를 준비해서 맡기시면은 아마 세금 절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010-6400에 4312고요) 저는 선호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전화 안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간단하게 부가세 때 이런 거 공제돼요? 뭐 이런 것들은 저도 간단하게 문자로 됩니다. 뭐 아니면 뭐를 추가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참 지루하셨을 텐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